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220페이지 상인법부터고요. 앞에 219페이지 보시면 거기 맨 밑에 4번 문제 정답이 잘못되어 있어요.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4번이죠? 이거 틀린 거 찾는 건데 제가 옳은 거를 정답으로.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제대로 안 본 거지. 이거 실수 많이 한다고. 박스 형태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 옳은 거 물어보는데 틀린 거 물어보면 습관적으로 옳은 걸 찾아. 저도 그렇잖아. 틀린 거 찾는 건데. 답은 그래 4번. 틀린 거 찾는 거라서. 1번이 아니라. 음. 저도 똑같다니까. 붕어 출신이라니까. 저도. 옳은 거 틀린 거 잘 보셔야 되고 다른 거에서는 실수 안 하는데 박스 형태 문제에서 실수 많이 한단 말이에요. 박스 형태에서 틀린 거 물어보면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옳은 거 찾으니까. 자, 이제 220페이지에서 상인법이고 상인법은 주인법과 차이점 위주로 보시는 거고요. 첫 번째 차이점이 이거죠. 상인법만 보증금 제한이 있는 거고 환산보증금 서울에서 9억 초과. 그럼 상인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 싹 다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6가지만 적용이 안 된다. 대항력 규정, 권리금, 3기 차임액 연체지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하는 거, 그리고 깨갱, 계약갱신 요건. 왜냐면 묵시적 갱신은 또 적용이 안 돼. 계약갱신 요건 적용되는데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 되면 존속기간 1년으로 본다.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보증금이 크면은. 근데 이제 계약갱신 요건 적용이 되는 거고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이 해지권.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돼서 폐업했으면 해지할 수 있는 거. 이렇게 6가지만 보증금이 커도 적용된다. 환산보증금이에요. 환산보증금. 상인법은. 그래서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지. 대권에서 세 표 얻으면 깨갱해 하는 거. 대권 나가서 세 표 얻으면 왜 나갔냐고. 반장선거야. 반장선거 아니잖아. 대권 나가서 세 표 얻으면 깨갱해야지. 제가 나가도 세 표는 더 얻잖아.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찍어줄 것 같아. 아니야? 쉬는 시간에 좀 찾아오세요.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해. 대권에서 세비 얻으면, 아니, 물론 나갈 건 아니지만, 안 나가. 아니, 안 나가. 제가 안 나가면 되는구나. 찾아오지 마세요. 찾아오지 마. 내가 안 나가면 되잖아. 안 나가면 되지. 뭐. 대권에서 세비 얻으면 깨갱이야. 되게 비참하다. 어쨌든, 이렇게 6가지만 적용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렇게 5가지만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싹 다 적용 안 되는데 대표적인 걸 제가 적어 놓은 거죠. 대표적인 거를 6가지만 적용되니까 6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되고 이제 상위법 문제가 나왔을 때 보증금 월세가 있으면 무조건 환산보증으로 바꿔놓고 9억 초과다 그러면 이걸 적어놔야 돼. 대권 3표 깨갱해. 9억 초과면 이걸로 문제 푸는 거다. 대권 3표 깨갱해 이걸로. 자 이제 대항력이랑 확정일자 우선매주권 이 2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환산보증금이 10억이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대항력 생기죠. 대항력 규정은 적용되니까. 근데 확정일자 받았어. 우선매주권 인정 안 된다고. 적용이 안 되니까. 대항력 우선매주권 적용되고 적용 안 되고. 근데 이거 이제 환산보증금이 10억. 그러면 양수인은 임대인주의를 승계한 거로 본다. 이게 대항력 규정이니까 적용된다고. 대항력이 있으면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는 거. 면책적 채무인수 이 규정이 대항력 규정이다. 적용된다. 보증금이 커도. 그러니까 1번, 2번은 안 틀리는데 3번 나오면 이거 틀린다고. 이게 대항력 규정인 거. 그리고 뭐 동그라미 2번에 교회, 동창회, 종친회 상가 건물 아니니까 적용이 안 되고 공장도 적용이 안 돼요. 공장도 레알 공장이면 근데 제조, 가공, 판매까지 같이 하면 그건 적용되죠. 판매를 같이 하고 있으면 정말 제조, 가공만 하는 공장은 적용이 안 돼요. 상가 건물이 아니니까. 그리고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한 거 적용 안 되는 거, 미등기 전세 적용되는 거는 주인법 상위법 공통이고 법인 원칙적 적용되는 게 주인법과 차이점이죠. 주인법은 법인이 예외적으로 3가지만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인 예외적으로 3가지. 상인법은 법인이 원칙적 적용되는 거고 나머지는 쉬우니까 대권 3표 깨갱해. 그것만 좀 주의하자.
그다음 제3자에 대한 대항력도 대항력, 우선매조건, 최우선매조건 그 내용은 똑같아요. 주임법이랑 내용은. 다만 요건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요건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이잖아요. 주임법은 주민등록인데. 건물인도 사업자 등록 신청. 그럼 다음 날부터 질문. 등기하면 그날부터 바로 생기는 거죠. 등기가 없을 때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우선매조건도 확정일자, 우선매조건 그런 내용들은 똑같다고. 다만 확정일자 받는 장소가 관할 세무서장. 주임법은 넓게 인정이 되는데 법원, 등기소, 공증인 넓게 인정되고 상위법은 관할 세무서장. 확정일자, 우선매조건, 경매에서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다. 경매에서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건 최우선매조건이죠. 또 보증금증 일정액 그러면 최우선매조건. 단어 보고 눈치채는 거. 보증금증 일정액 최우선매조건 경매에서 선순위보다. 다른 담보물권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선순위가 포함되는 거. 그래서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똑같은데 요건에서 차이가 있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상임법은 주임법과 차이점 위주로만 보면 되니까. 예? 220페이지에서 이번에 동그라미 1번에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인 것도 똑같아요.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똑같고 동그라미 2번도 내용 똑같잖아. 면책적 채무인수. 동그라미 3번도 개념은 똑같아. 폐업했다가 다시 하면 옛날 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음 날부터 새로운 게 생기는 거지. 주임법에서도 가족 전체가 전입신고를 뺐다가 들어오면 옛날 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음 날부터 새로운 게 생기는 거죠. 폐업했다가 다시 하면 새로운 게 생기는 거다. 그런 개념들. 그리고 4번은 경매나 공매에서 대항력권 갖췄더라도 후순위면 경매에서는 순위가 중요하잖아. 저당권 위에 있어야 대항력 있는 거지 저당권 밑에 있으면 대항력 없다. 그런 개념 똑같다고. 내용도. 후순위 임차인 대항력 없는 거.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 있는 거. 그것도. 5번도 동의 얻은 전대차 대항력 있다고. 다만 전차의 명의 사업자 등록. 주임법에서는 전차의 명의 주민등록. 상위법은 전차의 명의 사업자 등록. 그러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거죠. 옆에 우선매조건도 내용 똑같으니까 다만 요건만 확정일자 받는 장소가 관할 세무서장이고 그 3번에서 동그라미 3번도 똑같잖아. 금융기관이 우선매조건 승계 규정도 계약으로 보증금하는 채권을 양수만 해도 금융기관은 우선매조건이 승계가 된다. 이렇게요. 똑같고 4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매조건 1번부터 4번까지 내용 똑같아. 주임법이랑. 거기 동그라미 3번에 2분의 1까지만 인정되는 것도 똑같아. 똑같고 4번처럼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된 다음에 들어간 임차인 최우선매조건 인정 안 되는 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내용 똑같다. 내용이. 다만 이제 5번이 차이점이니까 그 5번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주임법에서는 그냥 보증금이에요. 1억 6,500 이하일 때 5,500까지. 이게 이제 그냥 보증금이다. 근데 상위법은 무조건 환산보증금. 그래서 서울에서 6,500만 원 이하일 때 환산보증금이 2,200만 원까지. 금액도 낮은데 환산보증금이다. 예를 들어서 1,000에 60 그러면 이게 7,000이잖아. 그렇게 비싼 상가가 아닌데 임차인은 이 상가 임차인은 최우선매조건 인정이 안 된다고. 이 1,000만 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7,000으로 판단하니까 6,500 초과됐잖아. 환산보증금. 그러니까 최우선매조건 인정이 안 되는 거. 상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상가 임차인들은 최우선매조건 거의 인정이 안 된다. 뭐?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 그렇죠. 칼 몽둥이 들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들고만 있으라고. 그리고 그렇지. 전 분명히 말했어. 들고만 있어라. 상가 임차인들. 왜냐면 법에서 보호를 안 해주니까 일단 들고는 있어 보자. 들고는 찌르거나 때리지 마. 사람을 왜 찔러? 그래서 누가 제일 유리해요? 횟집이 제일 좋아. 사시미 칼이 있잖아. 일단 들고는 있어 보자. 법에서 보호를 안 해주니까 최우선매조건 인정이 안 되잖아. 그런 거고. 5번 임대차 기간 최단 존속 기간 1년인 거, 짧은 거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죠. 그런 것들. 임대인은 빼박 1년이고 주임법에서는 임대인 빼박
2년, 상임법은 임대인 빼박 1년. 이런 것도 상임법 적용될 때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산보증금이 10억이래요. 그러면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최단 존속 기간이. 6개월로 하면 6개월짜리 임대차가 되는 거지 1년으로 보는 게 아니다. 최단 존속 기간 이것도 상임법 적용될 때 그런 거지. 이것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존속의제. 주임법 상임법 내용 똑같아요. 물론 옆에 있는 판례가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그 판례가 상임법으로 나왔지만 주임법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 있죠. 판례. 작년 판례였는데 존속의제가 된 거예요. 존속의제가. 근데 이제 존속의제는 임대차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 거잖아. 그러면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거로 본다. 그래서 장사를 하고 있던 거야. 계속. 이제 월세는 내야죠. 그 월세가 계약했던 월세인지 아니면 시세대로인지. 당연히 계약했던 월세를 내는 거지 시세만큼 월세를 내는 게 아니다. 이게 소송까지 걸린 거면 꽤 차이가 컸는데 그러니까 계약했던 거랑 시세랑 월세 차이가 1,000만 원이나 났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이 소송 제기한 거지. 근데 판례가 그거 아니다. 계약했던 월세를 내면 된다. 지금 어떤 상황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줬기 때문에 장사하고 있는 거잖아. 임대인 잘못이잖아요. 근데 현 시세대로 월세를 내라. 이건 아니라고. 계약했던 월세를 내면 된다. 됐고. 이건 판례가 쉬우니까 나올 수 있다. 그 다음 넘겨보면 묵시적갱신, 계약갱신 요건은 뒤에 있다가 표를 보면 되고 자, 거기 동그라미 6번, 7번은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처음 강의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해서 묵시적갱신, 계약갱신 요건 잘 구분을 못해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도 잘 하시잖아. 이게 따로따로구나. 별개구나. 근데 옛날에는 이걸 구분을 못했다니까. 그래서 판례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10년으로 끝나게 되는 건 뭐만? 계약갱신 요건만. 최초 기간 포함해서 10년이다. 이건 뭐만? 계약갱신 요건만. 묵시적갱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다르니까 개념이 따로따로니까. 그러니까 묵시적갱신은 11년, 12년, 13년 계속될 수 있는 거야. 둘 다 멍 때리고 있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것도 안 하면 11년, 12년으로 될 수 있다. 계약갱신 요건만 10년으로. 10년 제한 규정이 묵시적갱신은 적용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요.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먼저 했어. 갱신거절 통지를.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선빵. 그렇죠. 선빵 친 거야. 야, 너 나가. 선빵을. 그러면 뭐는 안 되는 거야, 이제? 갱신거절 통지를 먼저 하면 묵시적 갱신은 안 되는 거죠. 갱신거절 통지를 했잖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했다고. 그러면 선빵을 치면 끝난 거예요? 아니잖아. 그거는 묵시적 갱신만 막는 거지 계약갱신 요건은 행사할 수 있다고. 별개잖아. 갱신거절 통지를 한 게 계약갱신 요건까지 막을 수는 없다. 그럼 별개니까. 묵시적 갱신은 막았지만 갱신거절 통지는 묵시적 갱신과 관련이 있는 거다. 그거는 막았는데 그래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 그거는 막을 수가 없다. 행사할 수 있다.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이게 판례라니까. 다른 거 질문? 그러면 10년 끝났어요. 10년 끝나면 임차인은 권리금은 보호받아요? 아니면 보호 못 받아? 10년 다 채웠어. 권리금 보호 된다. 그것도 별개예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권리금까지 따로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별개다. 묵시적갱신, 계약갱신 요건, 권리금이 다 따로. 주임법에서는 권리금은 없으니까 묵시적갱신, 계약갱신 요건 따로. 별개. 됐고. 그 내용이고 8번은 이따 나오겠지만 동의받은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는 거 이따 나오니까 설명드리고. 그럼 6번 기타에서는 똑같죠. 증액 청구만 제한이 있고 증액 청구는 5% 초과 금지 1년 이내 다시 못하는 거고 감액 청구는 제한 없는 거 그런 내용들은 똑같다고요. 주임법 상위법 감액 청구는 제한 없고 증액 청구만 제한이 있고 근데 거기
주인은 또 상인법만 있는 거잖아. 이거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착한 임대인 월세가 100만 원인데 50만 원 깎아준 거야. 코로나 끝나고 장사가 잘 돼. 그러면 이제 올려야 되는데 올릴 때는 제한이 있잖아. 감액할 때는 100만 원에서 50만 원 깎아줘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올릴 때는 제한이 있다니까? 그러면 50만 원에서 5%면 1년에 2만 5천 원이에요.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올릴 때 1년에 2만 5천 원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임대는 어떻게 된다고? 흑화한다니까, 흑화. 나 이제 나빠질 거야 막 혼잣말 하면서 나쁘게 살 거야. 드라마 보면 막 변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착한 임대인은 계속 착하게 살게 해. 그래서 감액 전 금액까지는 5% 초과 금지가 적용이 안 된다. 100만 원까지는 한 방에 갈 수 있는 거야. 100만 원부터 그때부터 올릴 때 5% 초과 금지가 적용된다. 이렇게 해줘. 나온 적은 없는데 일단 상위법만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고 옆에 223페이지에서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은 제가 주위에 적어놓은 거 이 숫자들이 가로 넣기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계산하는 거는 안 나올 거란 말이야. 계산하는 거는 이제 숫자 가로 넣기 연 12%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 상인법은 곱하기예요. 주인법은 더하기고 예. 숫자가 큰 게 일단 상인법이다. 연 12%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 주인법은 연 10%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둘 중에 낮은 걸로 하는 거다. 이게 어떤 상황인 거죠?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제한이 있는 거. 보증금을 월세로. 또 숫자 가로넣기만 좀 대비하면 되고 최근 들어서 한 10년간은 지금 안 나오고 있어. 얘네들이. 4번, 5번, 6번은 판례인데 4번은 상인법만 있는 판례죠. 일부 임대차에서 도면 첨부하는 거.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그래야 대항력이 있는 거죠. 주인법은 그런 거 없다. 주인법은 일부 임대차에서 도면 첨부 이런 거 없었다. 5번은 상인법 판례지만 주인법도 똑같아.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면 중간에 낀 거 어떻게 된다? 죽어버린다. 가등기랑 본등기 사이에 껴있는 임차인도 대항력 없는 거다. 중간 처분 실효 이렇게 부르면서. 그 다음 6번은 3기 차임액 현재 연체하고 있으면 계약 해지할 수 있죠. 현재 연체하고 있어야 돼. 갱신요구 거절은 과거에 그랬어도 되고 주인법은 2기 상인법은 3기 개념은 똑같고 계약 해지는 현재 연체 계약 해지는 갱신요구 거절은 과거에 그랬어도 되고 그런 개념들. 그 다음 이제 7번에 권리금도 상위법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권 산표 깨갱해 그거랑 권리금이에요. 얘네들은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문제가 권리금에서는 이 사람들이 삼각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관계인지. 자, 임차인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돼서 신규 임차인이 넘기래. 야 넘겨. 내 권리금 줄게 넘겨. 그러면 단순하게 얘가 이제 권리금을 주고 넘기고 끝. 이게 아니라니까. 왜냐면 자기 건물이 아니잖아. 임차인도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돼. 그래서 그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계속할 때 권리금 주는 거다. 건물에 못 들어가면 권리금 못 주고 그렇죠. 건물에 못 들어가면 권리금을 못 주게 되잖아. 이런 경우죠. 임대인이 원래는 정상적이었는데 이렇게 바뀔 때 신규 임차인 쪽으로 바뀔 때 현저히 고액이 차인가 보증금을 요구하는 거. 현저히 이렇게 바뀔 때 5% 초과할 수 있어. 근데 5% 초과 정도가 아니라 현저인 거예요. 현저히. 개값놀. 그럼 못 들어가잖아 건물에. 왕창 올랐는데 어떻게 들어가. 그럼 권리금도 못 주게 돼서 그런 게 방해행위다. 아니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고 있어요. 만나주지도 않아. 너랑은 안 하겠대. 아니 그럼 계약이 안 되는데 건물에 못 들어가고 권리금도 못 주게 되는 거지. 물론 임대인이 권리금 자기가 받겠대. 방해행위예요. 권리금 못 주게 해. 방해행위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현저히 고액이 차인가 보증금을 요구하는 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거. 이렇게 한다고. 1번, 2번도 당연히 방해행위지만 3번, 4번이 더 중요한 거다. 그렇게 하니까. 3번, 4번이 왜 방해행위가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왜 방해행위가 된다고요? 신규 임차인이 건물에 못 들어가니까. 현저히 고액이 차인가 보증금 그럼 못 들어가고, 계약을 안 해주면 못 들어가고, 권리금 못 주게 되니까 방해행위. 이런 방해행위를 언제 하는 건데요? 거기 7번에서 양가로 1번 첫 번째 줄에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하는 거지. 1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인법에서는 묵시적갱신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건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라고. 근데 방해행위는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라고. 1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낚이면 안 된다. 이런 방해행위를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하는 거. 이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그게 이제 이거죠. 신규 임차인이 돈이 없어 보여. 거절. 아니면 신규 임차인이 싸가지가 없어 보여. 의무를 위반할 것 같대. 거절. 이런 경우에 거절할 수 있다고. 근데 보세요. 임대인도 신규 임차인을 처음 본 사람이야. 근데 처음 봤는데 얘가 돈이 없어 보이네. 거절. 싸가지가 없어 보이네. 거절. 그거 어떻게 하냐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처음 봤는데 알 수는 있다 그랬지. 궁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하는 거 있잖아. 궁예. 관심법 쓰는 사람. 그거 아니면 몰라요. 그래서 1번, 2번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규 임차인이 데려온 거야. 제가 데려온 이 신규 임차인은 돈도 있고 싸가지 있는 사람입니다. 정보 제공을 누가 하라고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자기가 자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나오긴 좀 그렇고요. 나오면 3번이에요. 뻔해 진짜 거의. 이게 법조문 제가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야. 읽어보세요. 임대차 목적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할 때 저도 처음에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 임차인이 1년 6개월 이상 사용을 안 했구나. 영리 목적으로. 그냥 냅둔 거야. 그리고 바닥세를 받겠대. 바닥권리금을. 그거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 그렇게. 근데 판례가 그게 아니라니까. 판례는 임대인이래요. 이게.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래. 아니 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판례는 미래형이래. 나 이거 내 건물인데 창고로 쓸 거야. 1년 6개월 이상 창고로. 그렇게 말을 하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다? 임대인이다. 그리고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돼 있지만 아니할 경우래. 제가 이제 판례를 해석해 드리는 거야. 근데 물론 이렇게 법조문 표현대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나오면 이거 당연히 맞는 거야. 이거 법조문인데 법조문을 X를 그러면 안 되지. 맞는 거고 이거를 판례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 임대인이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유를 대고 거절한 다음에 창고로 쓴 거예요. 1년을. 그 다음에 팔았어 건물을.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는 즉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X. 합쳐서 종전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합쳐서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1년간 창고로 썼으면 새로운 소유자는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 판례에서 두 가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임대인.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거라고 이유를 대고 거절할 수 있고, 팔면 합쳐서 종전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합쳐서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단 말이야 이거.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거예요. 임대인이 한 명 소개해서 권리금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권리금 받았어.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또 하겠대. 두 번째는 거절할 수 있다. 그럼 권리금 받은 거 임대인이 알고 있잖아. 권리금 받은 거를 자기가 소개해서. 임대인이 소개해서 권리금 받았는데 임차인이 다른 사람 데려오면 그 두 번째는 거절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이것도 나오기가 좀 그렇긴 하다. 그래서 나오면 아까 그 3번만 특히 숫자 1년 6개월을 민법에서 나왔을 때 1년으로 나왔다. X. 1년 X, 6개월 X. 또 모두 X, 16개월 X. 18개월이라고 18개월. 1년 6개월은 18개월. 여러분이 뭐가 잘 안 돼? 계산이 잘 안 되잖아. 출제원들이 우리가 약한 부분을 막 파고든다고.
계산이 잘 안 되니까. 18개월이다. 그리고 그다음 권리금은 판례가 많아서 권리금만도 나올 만하단 말이에요. 권리금만도. 자, 224페이지에서 양가로 3번 손해배상 책임이 이건데, 자,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해서 손해 입으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배상액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거죠.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권리금 계약서상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이게 이제 감정평가한 권리금이에요. 두 가지 비교해서 낮은 거, 작은 거라고. 주임법에서는 계약갱신 요건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큰 거야. 큰 거. 주임법에서는. 주임법이 큰 집이다. 큰 거. 상위법 권리금에서 낮은 거라고. 큰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권리금은 수천, 수억까지 가능한데 이거 큰 거라고 하면 엄청 커지고, 그리고 큰 거라고 하는 순간에 얘네들이 이 권리금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높게 해서 다시 쓰면 되잖아. 큰 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낮은 거.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권리금 계약서상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평가한 권리금 비교해서 낮은 거고, 그리고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데 기산점이 임대차가 종료한 날, 방해행위를 한 날이 아니라, 이거 방해행위 한 날로 민법으로 나왔었죠.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판례가 있었어요. 자, 판례도 이 시점을 종료한 날이다, 이거를 강조한 거야. 판례도 이런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간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돈 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임대인은 종료한 날부터 채무가 있는 거네. 임차인이 종료한 날부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니까 임대인은 종료한 날부터 손해배상 채무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종료한 날 다음 날에는 어떻게 되는데? 이행지체다. 그 다음 날부터는. 이게 판례. 어려운 판례지만 이 판례의 결론은 간단해요. 임차인이 종료한 날부터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임대인은 종료한 날부터 채무가 있는 거다. 종료한 날부터. 종료한 날 다음 날에는 이행지체다. 그 판례. 예. 그래서 이 시점을 좀 주의하자. 시점을. 민법에서도 나왔으니까. 방해행위를 한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 옆에 동그라미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도 다 권리금 관련 판례예요. 근데 이제 3번, 4번, 5번은 나온 지가 꽤 됐지. 3번은 뭐였냐면 이거예요. 임대인이 이렇게 말했어. 야, 임차인 네가 누굴 데리고 와도 나는 안 할 거야. 누굴 데리고 와도 거절할 거래. 그런데도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서 주선을 해야 되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럴 필요. 어차피 누구를 데려와도 거절할 건데? 누굴 데려와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현했잖아. 임대인이. 그럴 때는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판례. 누굴 데려와도 거절할 건데. 4번은 방해행위를 할 때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이 반드시 체결돼 있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할 때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권리금 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그러면 권리금 보호를 못 받는 임차인들이 또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좀 유리하게 해준 거야. 방해행위를 할 때 권리금 계약이 반드시 미리 체결돼 있을 필요는 없다. 뭐 그런 판례고. 그리고 5번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죠. 10년 끝났어도 권리금 보호는 받는 거다. 별개니까. 10년으로 끝나게 되는 건 뭐다? 계약갱신 요건만. 묵시적갱신도 인정되는 거고 권리금도 보호받는 거고, 묵시적갱신, 계약갱신 요건, 권리금이 다 따로예요. 그리고 이제 나온다 그러면 6번, 7번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나마 이게 최근 판례니까. 3번, 4번, 5번은 나온 지가 꽤 됐어. 판례들이. 근데 아직까지 안 나왔고 6번, 7번. 얘는 3기 차임액 연체한 사실이 있대요. 임차인이 권리금 보호를 못 받아. 왜냐면 3기 차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어떤 경우예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잖아. 임대인이. 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어도 권리금 보호는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3기 차임액 연체한 사실이 있대. 그럼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잖아요. 권리금 보호도 못 받는다. 그럼 질문. 동의 없이 일부를 전대했어요. 임차인이. 그럼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나요? 동의 없이
전부 아니면 일부만 전대해도 거절할 수 있다고. 동의 없이 일부만 전대해도. 그럼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으니까 권리금 보호는 못 받는다고.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보호는 못 받는다. 이게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그냥 법조문을 그냥 해석을 해준 거야. 이건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니까 권리금 보호를 못 받는다. 그리고 7번은 철거 재건축 계획을 고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임차인이 이제 신규 임차인 주선을 했더니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말한 거야. 건물이 오래돼서 정말로 철거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그럼 신규 임차인이 안 들어온 거죠. 철거 재건축 할 거니까. 그러니까 권리금도 못 주게 된 거고. 방해 행위가 아니다. 레알 정말로 철거 재건축을 할 거니까. 만약에 거짓말로 그렇게 했으면 이건 방해 행위죠. 근데 건물이 정말 오래돼서 철거 재건축이 필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계획을 고지를 해준 거죠. 신규 임차인에게. 이건 방해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이런 것들. 그다음 그 최근 판례들까지도 좀 알고 있어야 돼. 상위법은 뭐 올해는 그렇게 최근 판례가 없는데 주임법은 좀 있죠. 최근 판례들이 몇 가지 설명드려야겠네요. 주임법에서 담보할 때도 좀 설명드리고 했었는데, 자, 그냥 일반 법인이에요. 일반 법인. 중소기업 법인이 아니라 그러면 주임법 적용되나요? 주임법 적용 안 되죠. 주임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법인은 대항력 있는 거예요? 없죠. 주임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 대항력 없다고. 직원 명의로 전입신고했대. 대항력 없다고. 일반 법인은 주임법 적용이 안 되니까. 임차인이 이 법인이 임차인 주택이 매도가 됐어. 그러면 이 법인은 보증금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돼? 전주인, 임대인. 왜냐면 면책적 채무인수 그게 적용이 안 되니까. 양수인이 임대인주의를 승경으로 본다. 그 주임법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고. 이 법인은 주임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달라 그러는 거고 임대인이 보증금 받은 채무가 계속 있는 거다. 양수인에게 면책적 채무인수 되는 게 아니라. 이유는 간단하다. 주임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주임법 적용되면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는 건데 주임법 적용이 안 되니까. 그거. 그리고 판례가 꽤 있는데 또 뭐가 있었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 본인이 살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등기가 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빼서 이사를 갔어. 등기가 된 다음에 이사를 가야지. 그러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고 이사 가고 등기가 됐단 말이에요. 대항력은 소급해서 회복이 되는 거야? 아니죠. 끝난 거야. 전입신고를 미리 빼면 끝이라고 그냥. 그러면 등기가 되면 그때부터 나중에 새로운 게 나중에 생기는 거지. 옛날 게 소급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임차권 등기가 된 다음에 이사를 가야지. 이미 대항력이 소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등기가 됐잖아. 그러면 옛날 게 회복되지는 않는다. 성급하게 이사 가면 안 된다고. 그거는 판례가 나오기 전에도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런데 이제 판례가 그걸 또 확인해 준 거지. 급하게 이사 가지 마라. 등기가 된 다음에 이사 가라. 그거고. 그러니까 대항력 소멸. 소멸 후 임차권 등기가 된 거죠. 임차권 등기. 그래도 어떻게 된다? 대항력 회복되지 않는다. 회복되지 않는다. 그거죠. 대항력이 이미 소멸한 다음에 등기가 됐잖아. 그런다고 해서 회복된다. 그거 아니라고. 새로운 게 생기는 거지. 그 다음 또 뭐도 있었냐면 이런 것도 있었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그때 이제 들어간 비용이 있네. 비용. 누가 부담해? 임대인. 임대인 잘못이잖아. 임대인. 그러니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는 거야. 임차인에게. 그거를 얘가 이제 상계하겠대. 네. 퉁치는 거. 왜냐면 이제 차임이 밀린 게 있었거든. 네. 차임 채권. 그러니까 임대인은 차임 채권이 있고 차임. 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는 거지. 그때 들어간 비용. 상계 신청 된다. 뭐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청구해라 그런 방법은 없잖아. 내가 그걸 상계를 해도 되는 거잖아.
차임이 있었고 밀린 차임 그거랑 퉁치는 거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들어간 비용 그 비용 상환 청구권이랑 차임 청구권 이렇게 해서 상계 신청 된다. 그런 판례도 있었고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제 유튜브에 한번 올릴게요. 최근 판례들을. 그러니까 주임법 판례들은 훨씬 중요해. 작년에 민법에서 대거 다 나왔잖아 그냥. 최근 판례들이 상위법 판례까지도 그냥 민법에서 올해 판례가 올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주임법 상위법은 그리고 아주 그냥 출제위원들이 물 만난 거지. 새로운 판례가 있네 하면서 문제 내기 좋잖아. 그런 것들. 예전에는 민법이 아니라 중개 실무에서 그랬어. 올해 판례를 올해 내고. 그러다 지금 이제 작년에 민법에서 그렇게 한 거지. 올해 또 중개 실무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대비하면 되겠다. 그 다음 이제 양가로 4번 225페이지에서 권리금 보호 제외. 자,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권리금 보호 못 받고요. 백화점 대형마트, 국가나 지자체도 권리금 보호 못 받고 전통시장은 권리금 보호되고 그런 내용 다 아시는 거고 표준계약서는 얘가 상임법에서 나올 수 있다. 주임법에서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밖에 없단 말이야. 상임법은 표준 권리금 계약서도 있으니까 권리금은 국장이 우선한다. 기업 권리금 국장. 그래서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장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표준 권리금 계약서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리금은 국장이 우선하니까 국장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하고.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장과 협의해요.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도 법무부 장관이 국장과 협의해. 그러니까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장과 협의하는 거야. 그게 상가건 주택이건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근데 권리금일 때는 그게 바뀐다고. 권리금은 국장이 우선하니까. 그래서 이게 한번 나왔었죠. 상위법에서는 다시 나올 수도 있다. 표준계약서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양가로 6번 권리금에 대해서 감정평가 기준도 국장이 마련하는 거죠. 권리금은 국장이 우선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현재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이 있어요. 국장이 마련해서 고시한 게 있어. 그게 왜 있어야 돼? 왜 국장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고시를 해줘야 돼? 왜? 손해배상.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감정평가한 권리금이니까 감정평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손해배상에서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묵시역갱신, 계약갱신 요건인데 자, 여차하면 제가 이것만 잘 보시라 그랬어. 주임법, 상임법에서는 그냥 묵시역갱신, 계약갱신 요건만 잘 보고 가면 한 문제는 맞춘다. 주임법, 상임법에서 적어도 한 문제는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자, 묵시역갱신 둘 다 멍 때리는 거. 주임법, 상임법 둘 다 이제 임대인, 임차인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갱신고절 통지를 안 한 거야.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거, 멍 때린 거. 상임법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고. 그러면 묵시역갱신이 된다고.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근데 주임법은 임차인 쪽도 규정이 있다.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했어야 된다고. 갱신고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역갱신이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날에 했대. 갱신고절 통지를 전날에. 어떻게 된다? 묵시역갱신이 된다. 의미가 없어. 2개월 전까지 해야지. 갱신고절 통지를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했어야 된다고. 만료일 전날에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어차피 묵시역갱신이 되는 거니까. 상위법은 그게 없다니까 규정이. 상위법은. 그래서 작년에 상위법에서 이제 상가건물 임차인이 어떻게 만료일 전날에 갱신고절 통지를 한 거야. 어떻게 된다? 만료일의 종료. 전날에 했어도 상관없다고. 만료일 전날까지 갱신고절 통지할 수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서는. 그러면 만료일의 종료. 1개월 전까지 해라. 그런 게 없잖아. 그런 게. 주임법에서는 2개월 전까지 하지 않으면 묵시역갱신이 되는 건데 만료일 전날에 했어? 의미가 없다. 묵시역갱신. 주임법은. 상임법은 만료일 전날에 하면 만료일의 종료. 규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그리고 임대인은 빼박 2년, 빼박 1년. 그리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 통고 가능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 둘. 임차인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임차인만. 임대인은 빼박이야. 빼도 박도 못해. 이거
임대인으로 나오잖아. 임대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다. X. 임차인만. 임대인은 빼박 2년, 빼박 1년. 그리고 의무를 위반한 임차인에게 인정이 안 되는 거 주임법만. 이기차임 연체하거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은 묵시적갱신 인정이 안 된다. 그게 주임법만. 상임법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상임법에서 임차인이 3기 차임 연체했대요. 그래도 묵시적갱신 된다고. 규정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규정이 없잖아. 주임법만. 의무를 위반한 임차인은 묵시적갱신 인정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계약갱신 요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계약갱신 요구권 누구 권리? 임차인 권리. 임차인, 임대인 권리 아니고. 그리고 주임법에서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임법에서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건 아마 여러분이 안 틀려. 법만 잘 보면 돼. 주임법인지 상임법인지. 그리고 주임법은 횟수 제한 1회, 상임법은 횟수 제한이 아니라 기간 제한. 최초 기간 포함해서 10년. 근데 잘 보세요. 주임법은 1회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는데 한 번 행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존속기간이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2+2 2년으로 본다. 2년이 그냥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조문에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랑 똑같은 거냐면 묵시적갱신이랑 똑같잖아. 주임법에서 묵시적갱신 2년으로 본다.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면 2년으로 본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게 인정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묵시적갱신도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계약갱신 요건도 2년으로 본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인정이 된다. 임대인은 빼박 2년, 임차인은 2년 주장해도 되고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할 수 있고. 근데 보세요. 상임법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임법에서는 묵시적갱신이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계약갱신 요건에서 1년으로 본다 이렇게 안 돼 있잖아. 그게 없잖아. 임차인이 본인이 기간 정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저 4년 장사 더 할게요. 이렇게 기간 정해서 행사하는 거지. 1년으로 본다 이렇게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해지 통지 규정이 없는 거예요. 묵시적갱신과 똑같이 돼 있지 않으니까. 계약갱신 요건에서는 임차인이 해지 통지 안 된다. 본인이 4년 더 장사하겠다고 했으면 4년 채우라고. 예. 이걸 여러분이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뭘 물어보나를 잘 봐야 돼. 묵시적갱신인지 계약갱신 요건인지. 상임법에서 묵시적갱신은 1년으로 본다. 임차인 선택할 수 있다고. 1년 주장되고 계약해지 통지되고. 근데 계약갱신 요건에서는 1년으로 본다. 이렇게 안 돼 있다고요? 최초 기간 포함해서 10년. 그러면 임차인 계약해지 통지 안 된다. 1년으로 본다.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거절 사유 연체한 사실만 있어도 거절할 수 있죠? 현재 연체하고 있으면 당연히 거절할 수 있어. 과거에 그랬어도 거절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인, 직계 존비속 포함해서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거 주임법. 야, 내가 살아야 돼. 너 나가.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 부모님 살아야 돼. 나가. 된다고. 직계 존속. 우리 애들 살아야 돼. 너 나가. 된다고. 직계 비속. 근데 상임법에서는 내가 장사할 거야. 나가. 안 된다고. 그게 안 된다. 차이점 두 가지고 나머지 거절 사유는 똑같아. 그러니까 80%가 똑같아. 두 가지만 차이점. 일부 시리즈도 똑같다고. 동의 없이 일부 전대, 일부 멸실, 일부 파손 다 거절할 수 있다. 일부 철거는 안 된다. 그 내용도 주임법 상임법의 공통이다. 일부 시리즈도. 자, 전대차의 적용. 이게 상임법만 있고 주임법은 없죠. 동의 얻은 전대차. 전차인이 임차인 행사기간 범위 안에서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4년 장사한 다음에 전대차를 하면 전차인은 6년 범위 안에서, 새롭게 10년 되는 게 아니라 6년 범위 안에서, 직접이 아니라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 계약갱신 요건이 누구 권리다? 임차인 권리다. 그러면 전차인은 직접 행사가 안 되는 거지. 자기 권리가 아닌데 대위에서 하라고. 그것도 임차인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그런 내용이 주임법은 없다. 상임법만 있는 거고. 여차하면 이것만 그냥 잘 보자. 여차하면. 자, 문제. 상임법 문제. 두 문제만 풀어볼게요. 전순에도 풀어봤던 문제인데 이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이게. 자, 보증금 5억.
월차임 500 그러면 10억이잖아요. 10억. 그럼 뭐라고 적어놔야 돼? 대권 산표 깨갱에 9억 초과면 무조건 그걸 적어놓는 거야. 대권 산표 깨갱에 그걸로 문제를 푸는 거다 이거는. 9억 이하면은 대권 산표 깨갱이가 아니라 그냥 상위법 내용을 물어보는 거고, 지금은 10억이니까 대권 산표 깨갱에 또 틀린 거 찾는 거,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잘 보셔야 되고. 기억, 갑과 을이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최단 존속 기간 1년으로 본다. 맞냐고. 이게 왜 틀렸냐면 적용이 안 된다니까. 10억일 때는 최단 존속 기간 적용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 이게 1년으로 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그냥 6개월로 정하면 6개월짜리 임대차가 되는 거고, 기간 정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되는 거지 1년으로 보는 게 아니다. 그 최단 존속 기간 적용이 안 되니까. 양수인이 임대인주의를 승계한 거로 본다. 이건 적용이 되죠. 왜? 대항력 규정이니까. 이건 대항력 규정이잖아. 적용된다. 디귿, 대권 3표 3기 차임액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지. 2기가 아니라. 적용되니까 3기죠. 적용되니까 3기. 리을은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최우선 면제권은 어차피 적용이 안 돼. 10억이잖아. 이건 우선 면제권. 왜냐하면 정의 후순위예요. 왜 후순위예요? 사업자 등록 신청 후에 저당권을 취득했으니까 후순위.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건 뭐다?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은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라고. 지금 정은 후순위,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우선 면제권도 적용이 안 되죠. 얘가 확정일자 받아도 소용이 없다고.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우선 면제권도 적용이 안 된다. 대권 산표 깨갱에 그것만 적용되니까. 리을은 우선 면제권, 그거 적용이 안 된다. 우린 X를 찾는 거였어. 요 문제를 잘 연구 분석을 해봐야 돼. 이게 가장 어렵고 나머지는 다 이거보다 쉬워. 그러니까 이거 풀 수 있으면, 이 1번 문제를 이걸 풀 수 있으면 나머지 대권 산표 깨갱의 문제는 다 푼다. 그냥 다 푼다. 이것만 잘 정리하면 되고, 한 문제 더 뒤에 3번 문제. 보증금 5천, 월차임 100만 원. 그러면 1억 5천. 1억 5천. 상위법 적용되는 거죠. 1억 5천인데도 여기다가 대권 산표 깨갱에 그거 적어놓으면 안 된다고. 이건 상위법 적용되는 거니까. 아까는 10억이니까 대권 산표 깨갱에 적어놓고 그거로 문제 푸는 거. 지금은 1억 5천이잖아. 상위법 적용되는 거다. 그럼 이제 차임 연체액이 200만 원이 아니라 3기니까 300만 원. 3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고. 2번은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감액 청구 못해요? 아니, 감액 청구는 제한이 없다. 증액 청구만 제한이 있는 거지. 증액인지 감액인지 잘 보시라고. 과메기가 아니라 감액. 과메기는 그 포항에서 먹는 거 그거 있잖아. 감액. 지금 감액이니까 제한 없다. 3번.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가 돼요? 아니, 묵시적 갱신 되는 거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다. 계약이 해지된 걸로 본다가 아니라. 4번. 질문. 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4번은? 우선 면제도 우선 면제라는 표현을 쓰고요. 최우선 면제도 우선 면제라는 표현을 써. 근데 이거는 그렇죠. 최우선 면제권 이거 눈치채야지.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니까 이건 뭐다? 최우선 면제권. 그럼 얘가 최우선 면제권 인정이 되는 사람이에요? 최우선 면제권? 1억 5천인데? 1억 5천? 이 5천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 상위법 무조건 환산보증금 1억 5천이니까 얘는 최우선 면제권 인정이 안 된다. 소액임 차인이 아니에요. 환산보증금이 1억 5천이잖아. 6,500만 원 이하에 된다고. 얘도 칼 들고 있어야 한다니까. 방법이 없다니까. 이거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봐야지.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건 뭐다? 최우선 면제권. 그거는 인정이 안 된다고. 받을 수 없다고. 최우선 면제권이. 왜? 1억 5천이니까 소액임 차인이 아니잖아.
근데 이거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정답은 쉬워요. 4번에서 막혔으면 5번까지 보면 돼. 을이 임대차 등기도 안 하고 사업자 등록도 안 했어. 그럼 얘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대항력이 없는데 건물주가 바뀌면 대항할 수 없다, 맞잖아요.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주가 바뀌었잖아. 나가, 그럼 나가야지.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답은 그래서 5번. 이해가 되시나? 어? 요 정도 문제가 나와도 풀어야 돼. 이거. 근데 못할 것 같아. 이상하게. 이 주임법 상위법만 하면 제가 자신감이 떨어져. 여러분이 못할 것 같아갖고. 응. 근데 해야지 이거는. 이 정도는. 주임법 상위법을 만약에 틀리셔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어. 근데 기분이 이게 약간 더러워. 하루에 2번씩 틀리게 돼서. 민법에서 틀리게 되고 아침에 틀리고 또 오후에 또 틀리고 계속 틀리니까 그러면 너무 짜증이 나서 기분이 더러워서 맞추면 된다. 그러면 이제 양쪽에서 다 맞추면 좋잖아. 응?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도 많아요. 또 됐고 좀 쉬었다가 경매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